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A가 동아시아연구원과 함께 주최하는 채널A 개국 1주년 특별토론 대통령 성공의 조건 사회를 맡은 박상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꼭 18일 앞으로 다가왔지요. 과연 어떤 대통령이어야 국민이 진정 행복해지고 또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성공한 대통령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실패한 대통령이란 지적은 많은데 성공한 대통령은 자신 있게 손에 꼽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동아시아연구원과 함께 대통령의 성공 조건을 연구해온 네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사실상 양자 대결로 압축돼 있는 제18대 대선의 두 후보,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빅2 후보의 대변인들을 모시고 과연 두 후보들은 이런 성공 조건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을 함께할 전문가 네 분을 차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아대학교의 박형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옆으로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의 정한울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의 왼쪽으로 먼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내영 교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그 옆으로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윤성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시민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오늘 토론은 어떤 토론 배틀이나 난상 토론이 아닙니다. 토론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 또 피력하는 자리인 만큼 시간 제약을 엄격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떤 분이 너무 말씀을 좀 길게 한다 싶으시면 제가 사회자로서 약간 끼어들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역대 대통령들의 성공과 실패, 네 분의 생각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먼저 박형준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대 대통령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관점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950년대 6.25 때 그 메가더 장군이 6.25 참상을 보면서 100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은 일어서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었죠. 예, 네. 나라입니다. 60년대 초에 국민소득 100달러였죠. 네.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에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 2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8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만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가 또 없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왔던 역대 대통령들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발전의 역사로 보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의 역사로 보면 네. 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든 간에 그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온 공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임기 후반이 되면 모든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들이 조금 염증을 느낀다 할까요? 레임덕이 왔죠. 예, 현상이 네. 있었고 거기에는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특히 민주화 이후에 5년 단임제 하에서 네. 새로 집권하려고 하는 세력은 늘 기존 집권 세력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집권 후반기가 되면 각종 터지는 비리 사건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또 그런 것들이 지금의 소통 환경 속에서는 언론이나 또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그런 비판의 자유가 굉장히 확장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실제보다는 훨씬 더 이미지상으로 그 모든 대통령이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역사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각 대통령의 다 공이 있고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공과를 좀 준별할 필요가 있고 네. 공이
5가 됐든 6이 됐든 또 과가 3이 됐든 4가 됐든 공은 공대로 평가를 해주고 또 그 과에 대해서는 무엇을 더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어떤 그 논의의 출발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내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공과를 같이 평가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네.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말씀해 주신 것 저는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역대 대통령들이 물론 뭐 대통령마다 그 공과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과보다는 공이 많았던 대통령들이 네.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대학교 이내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께서 임기 초반에는 높은 지지와 기대를 가지고 출범을 하셨죠. 그렇죠. 네. 근데 임기 말이 되면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측인척 비리 등으로 레임덕을 예외 없이 겪었다는 점에서 친인척, 뭐 아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역대 대통령의 실적과 과오에 대한 좀 균형 잡힌 평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정한울 부소장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객관적인 평가나 그 역사적 평가가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나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균형 있는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사실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떤 정부를 평가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이나 인식에 그 크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정부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나누는 기준이 사실은 딱히 어떤 그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나름대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결국은 이제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정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평가,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정 지지율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지표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떤 그 영향력이 강한 것은 이게 대통령을 시켜준 주권자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그렇죠. 주권자들의 이제 성적표라는 네네.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역대 정부들은 이제 평가를 해보면 그런 어떤 국정 지지율의 기준에서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높은 지지율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임기 말에는 거의 이제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죠. 그 20%, 30%의 7, 80%에 출발해서 뭐 20, 30%까지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런 어떤 지지율 수치의 이제 하락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그 전체 유권자층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 그리고 이제 그 반대하는 반대층,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그 관망하는 관망층 이렇게 네. 또 구분되어 있다고 보면 사실 한 7, 80%의 지지라는 건 거의 이제 모든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그렇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임기 중반을 거치면서 관망하던 사람들도 떨어져 네. 나가고, 그러니까 20, 30%의 지지율에 머물렀다는 것은 결국은 지지층조차도 사실 등을 돌렸다는 얘기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실제 어떤 그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평가에 비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국정 평가가 이제 박해진 것은 결국 임기 말까지 가면서 어떤 지지층까지 등 돌리게 했던 그런 어떤 그 국정 운영 전략상의 어떤 문제도 상당히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네. 좀 그런 점에서 좀 그 역대 정부를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윤성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사실 뭐 민주화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다 실패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말씀 나온 것처럼 집권 초기에는 한 80% 정도 지지를 받다가 집권 말기 가면서 이제 20%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대부분 다 이게 이제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도 그래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이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 성공에 대해서 좀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대통령의 성공 기준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정치 환경이라는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다. 지금 이제 민주화된 지 25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한 지 25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의 국가들하고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뭐 외국을 보더라도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절대적인 업적이나 공과도 있지만도 사실은 그 사회와 여론이 만들어내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미국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지만도 사실 링컨 대통령의 집권 시기를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았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에 대한 탄압도 있었고 언론에 대한 탄압도 있었고 당시에는요. 네, 그렇죠. 네. 당시에는. 그렇지만 노예 해방을 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우리 정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더라도 좀 이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적극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과 과가 있고 또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하는데 자신 있게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은 완벽하게 성공한 대통령이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실패 사례만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윤 교수님부터 이 질문에는 여쭙겠습니다. 뭐 앞서 드린 말씀처럼 일단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수준, 정치의 수준보다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이다 보니까는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정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결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결정되는 것도 사실이단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들 모든 대통령들이 뭐 채권 비리, 가족 비리 이러한 문제점들을 겪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사회 다른 분야하고 비교를 해볼 때 항상 정치가 제일 문제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 갈등을 가져오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정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민주화 이후부터 진보 대 보수라는 진영 정치가 자리를 잡고 상당히 갈등적인 요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정치 갈등이 사회 갈등이라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인에 대한 혐오 이러한 감정들을 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경제적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외형적인 경제 지표는 뭐 계속 발전했지만도 생활 경제나 서민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진액에서 그 소득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당장 우리 실생활에서 느끼는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인데 국민들은 이것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박형준 교수님은 이제 청와대에서도 일을 하셨고 또 실제 참여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왜 실패한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부분을 국민들은 좀 안타까워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우선 대통령 자신과 또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대통령을 또 지탱해주는 정치 세력의 책임이 일차적이겠죠. 그런 부분이 일차적인데, 그건 뭐 정책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윤 교수님 말씀은 정책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과 대통령 그 집권 세력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의 능력이다. 네, 공감 능력인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공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중요한 일들, 대통령 어젠다라고 하는 것들을 2, 3년 안에 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미 뭐 또 이제 정권 교체기가 돼서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좀 힘있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아시다시피 딱 그 정쟁의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진영의 논리라 그랬지만 대통령이 되는 첫날부터 사실은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단임이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새로 되려고 하는 그 세력은 또는 사람은 기존의 대통령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서는 대통령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패로 규정을 해야 됩니까? 실패로 규정을 하고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통령도 필요 이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설득하고 또 통합을 하려고 그러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뒤로 미룰 것이냐,
아니면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설득을 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네. 그런 딜레마가 있고요. 하나만 제가 더 네네.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선거가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한다? 예, 네. 그래 자주 하기 때문에 그 보궐선거도 사실 재보궐선거조차도 항상 전국선거가 되죠. 네. 그래서 모든 선거의 책임은 또 대통령이 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그렇기 식이죠. 때문에 네. 작은 선거에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그 선거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중간평가적 성격을 하는, 넣고. 예, 네. 항상 중간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선거에서 이제 또 몇 번 지게 되면 대통령이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자, 정원을 부수장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실패가 앞서 배울 텐데도 거듭되고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의 어떤 어떤 문신의 폭을 이제 제약하는 어떤 그런 아까 말했던 제도적인 요인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한계적인 측면 말고도 네. 집권 세력과 이제 그 대통령 스스로가 좀 자초하는 문제들도 있지 않나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어떤 그 민주화 이후의 과정의 어떤 그 국정의 어떤 그 지지율 변동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리더십의 유형과 어떤 정부나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숨차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젠다 그런 또 네. 어떤 추진 방식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그 여론을 좀 살펴보면 지금 바라는 어떤 그 리더십의 유형이 네. 좀 과거와 같은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밀어붙이는 뭔가 성과를 내는 이런 리더십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소통하고 공감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을 이제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래영 교수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요? 어떻게? 그러니까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임제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숙명적 한계도 있을 5년 거고요. 단임에 한계가 있다. 또 뭐 한국 정치권의 진영 논리의 네. 문제, 대결의 해거리. 정치의 문제도 예.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역대 대통령들이 다 알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실패가 네.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대선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그 대통령 후보들이 네. 당선을 위한 노력과 준비는 열심히 하는 반면에 되려고 하는 노력은 예. 하는데 집권 이후에 어떻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되고 나서 예. 성공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 네. 저는 어느 때보다도 당선이 되는 거 못지않게 어떻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더 많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패 얘기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우울해집니다. 토론도 늘어지고. 오늘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공한 대통령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야겠죠. 네 분이 생각하는 성공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이래영 교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훌륭한 비전과 자질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네. 그렇지만 뭐 훌륭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정치적 제도적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 뽑아도 그게 네.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을 생산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 정비, 뭐 청와대 조직이나 또 청와대와 관료의 관계, 네. 또 대통령과 정치권의 관계, 네. 특별히 여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또 야당과 그 대화와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 어느 때보다도 이 민주화 시대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국정 철학과 주요 정책을 설득하고 공감하고 하는 네. 소통 능력, 네. 뭐 이런 게 총체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먼저 네. 갖춰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렸고요. 정한울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이렇게 실용적으로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그러니까 국정 운영 전략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그 집권 세력이,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 아젠다를 임기 초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좀 이런 어떤
생각이 이제 상당히 좀 그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이 조금 그런 어떤 위기를 자초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어떤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증폭된 시기에 이제 그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임기 초부터 뭔가 대통령의 어떤 그 강력한 아젠다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것도 또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실제로 그게 밀어붙인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국민들은 뭔가 이게 좀 어떤 통합하고 어떤 좀 화해하는 이런 어떤 그 일종의 힐링을 요구를 하는데 너무 좀 그 임기 초반부터 뭔가 이게 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갈등을 유발하고 그런 갈등이 네. 유발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습하다가 보면 어느새 임기 말이 되는 네. 좀 이런 어떤 현상이 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임기 초반에는 좀 그 정부와 대통령의 어떤 그 기반을 좀 안정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좀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박형준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셨다고 우선 뭐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평가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국민들이 함께 요구합니다. 네. 요즘은 네. 하나는 대통령 자신이 좀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마치 연예계 스타를 보듯이 대통령도 대중을 즐겁게 해주고 오바마 대통령 또, 같이, 네. 뭐 이게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타 대통령을 원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위한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기를 바란다. 예. 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들 경우에도 그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 반드시 미국의 국정을 또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한 대통령은 아닙니다. 네. 그게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죠. 네. 예를 들어서 케네디 대통령은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지만은 스타였죠? 예, 네. 일을 그렇게 쿠바 미사일을 막았다는 것 때문에 큰 인기를 피그만도 얻었지만 그렇고 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네. 부분들이 많고 대신 또 인기 없었던 존슨 같은 사람은 지금의 미국 복지제도의 근간을 다 만든 대통령입니다. 위대한 사회. 네. 예,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1930년대 챔벌린 같은 영국 수상은 히틀러하고 평화협정 체결한 뒤에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불과 1, 2년 뒤에 세계 2차 대전을 막지 못해서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 평화협정의 빌미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지금 역대 총리 중에 가장 최악의 평가로. 최악의 평가를 네.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앞에서 이걸 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되는 네. 측면이 있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각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그 덕목이 있고요. 네, 그런 네. 게 요구되는데 저는 두 가지만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 두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역시 글로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은 세계가 하나이고 더구나 대한민국이 지금은 그 국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옛날과 같은 몇몇 강국이 세계를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국화 다변화돼 있고 네, 네. 대한민국과 같은 중간 규모의 큰 나라도 얼마든지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국내 정치나 이런 어떤 국내 여러 가지 문제들 전체보다도 훨씬 네. 더 큰 중요성을 갖고 네. 있어서 그게 하나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공감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는 국민들이 생활이 힘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을 지지 안 하는 것은 저는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도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네. 다만 국민들이 그걸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네. 그거는 이 정부에서도 저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자인을 하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점을 좀 앞으로 대통령이 더 보강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해 주셨고요. 윤성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되는 리더십의 조건은 갈등 조정 능력이라고 봅니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이제 그 조건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 뭐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세대 갈등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직능 간의 갈등인 부분들,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그러한 갈등 부분들, 이러한 갈등들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책무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매체, SNS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 발달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식이나 정치적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었다. 네. 그 다음에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커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 서로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세계적 석학들로부터도 과연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성공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들어봤습니다. VCR로 함께 보시죠. 韓国の大統領もプロの大統領にならない、プロフェッショナル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時代が来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つまり官僚たちを使って、できるだけ少ない財源でより大きな成果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政策を探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わけですから。ですから情熱だけでやっていけるような時代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ね。先見性というものは大事ですが、同時にやはり全体のバランスとか調和、つまり次の世代に荷物を残さないようなやり方で今の世代を助け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ういう難しい仕事だと思うんですね。It's very important. Whoever wins the election in Korea next month, it's important that they reach out immediately to the U.S. administration about coordinating plans for North Korea, coordinating discussions of the 1-2-3 agreement, discussions about host nation support, things like that. Let's get on the same page early and start talking early before South Korea starts launching new ideas, new sunshine policy, things like that.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talk. That sort of consultation is important for the relationship generally, I think. 네, 세계 석학들도 여기 계신 전문가들과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동아시아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대통령에게 있어서의 성공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의제 설정 기능, 뭐 어젠다 세팅이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 주셨던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 관계, 그리고 소통입니다. 차례대로 이 핵심 의제들의 중요성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내영 교수님, 대통령이 이 의제 설정 기능이 핵심 의제로, 핵심 이 성공 조건으로 꼽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젠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선정한 가장 우선적인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는 이러한 대통령 아젠다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느냐에 의해서 상당 부분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 아젠다가 필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그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국정의 주도권을 갖는 시기라고 하는 게 뭐 2, 3년 현실적으로 보면 전반부 한 2년, 3년. 예. 네.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수많은 정책, 또 외부에서 주어진 정책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어떤 국정 과제를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네, 네. 또 두 번째는 이 우리처럼 대통령제 하에서 자칫 대통령이 수많은 일에 매달리다 보면 과부하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통령 아젠다를 설정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그다음에 말씀이죠? 이제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네. 예. 그 과부하라는 건 뭐 누구에게나 힘든 것일 테니까요. 박형준 교수님,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의 핵심 어젠다는 어떤 것들이었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아주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승만 대통령은 역시 네, 건국이었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세요. 조국 근대화. 네. 였고 뭐 전두환 대통령은 아마 경제 안정이었겠죠. 근데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의 경우에도
각기 아젠다가 있습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아젠다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내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좀 평가를 받을 때도 좀 인색하게 받지 않느냐는 네. 생각이 들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상당히 중요한 아젠다를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환위기 때문에 못했지만 평가를 못 받고 있지만 사실 금융실명제라든지 군부의 정치 개입 근절이라든지 네. 하는 자기 이슈가 확실히 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복지제도 근간 확립과 같은 자기 이슈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래도 뭐 탈권위주의나 그 실질적인 그 민주화에 아무래도 초점이 많이 두어진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글로벌 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 국격 향상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그 대표적인 어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내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어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뭐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가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바를 제대로 그 잡아내서 네네. 그걸 비전과 연결시키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90년대에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라고 하는 그 어젠다가 의외로 대한민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듯이, 또 뭐 지금 이 정부에서 녹색 성장이 지금은 그 국민들에게 좀 피부에 안 와닿을지 네네. 몰라도 몇 년이 지나면은 녹색 성장이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로 국력을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네네. 이 역대 대통령의 핵심 의제 설정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은 어떤 것이고, 뭐 가장 또 잘못된 것, 뭐 최악, 가장 잘된 최상, 네, 글쎄요. 평가하신다면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뭐 상대적으로 잘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있겠죠. 그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는 참 잘된 아젠다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그 어떤 아젠다를 성공시킬 때 힘의 집중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집중력도 잘 발휘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노무현 정부 때 뭐 제가 뭐 그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네, 상대적으로 의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어젠다를 설정할 때 그 원래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호랑이 머리를 그리려고 했는데 결과는 고양이 머리가 나왔다든지 이렇게 네. 되면은 그게 이제 의도와 결과가 빗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예로는 예를 들어서 뭐 4대 개혁 입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도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죠. 뭐 그런 것들이 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어떤 어젠다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아까 교수님 주셨는데, 이번 18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어젠다가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입니다. 자, 이 핵심 어젠다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윤성희 교수님. 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 뭐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그 아젠다가 되는 것이 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대통령 아젠다라는 것이 향후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역량을 어디에다 집중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네. 지금 여야 간에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내용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국정 아젠다로서 집중 추진하면서 오히려 여야 갈등을 훨씬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네. 지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힘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 쉽기 때문에 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우지만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명시하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내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경제민주화 복지가 우리 지금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뭐 소득 격차의 문제, 경제 양극화의 문제를 고려하면 중요한 아젠다인 건 분명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걸 추진하는 방식, 수준, 정도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간의 차이가 있고, 네. 어떤 대통령 아젠다도 그것이 여당은 물론 야당을 설득하거나 또 국민들로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네, 때문에 네. 그 아젠다는 동의하지만 그거의 방식과 속도와 또 그 구체적인 그 진행 과정에서는 야당까지도 네네. 끌어들일 수 있는 뭐 어떤 그 타협이나 네. 뭐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한국 사회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 경제민주화 복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 밖에 다른 아젠다가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한반도의 평화 안정의 문제, 특히 외교 안보 문제 같은 게 완전히 실종됐다고 하는 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네네. 한국 사회가 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경제 문제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뭐 그 한국의 안보 문제와 또 평화의 문제가 완전히 실종되는 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박 교수님. 지금 경제 민주화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 양극화,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후보들이 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 다만 지금 논의 그 흐름을 보면 경제 민주화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재벌 혼내주기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네. 작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네네.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큰 전환기적인 흐름 속에서 그 외교안보라든지 통일 이런 문제에 관한 그 이슈가 제대로 대선에서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알겠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올해 패널 조사를 했는데 국민이 바라는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상을 깨고 도덕성이 아니라 소통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소통이 뭐길래 도덕성보다 이 소통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는지 조사를 이끌어오신 우리 정한을 부소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그 요번 조사 결과를 잠시만 소개시켜드리면 응답자의 한 그 과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네. 그 다음 차기 대통령 어떤 그 조건으로 어떤 도덕성이나 국정 능력보다도 소통 능력을 꼽았다는 게 상당히 네. 이제 그 과가 좀 달라진 점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통에 대한 어떤 그 요구가 이제 커진 것이 그러니까 어떤 그 최근 어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양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어떤 정치권이 어떤 그 유권자들의 어떤 그 변화된 생각을 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유권자 스스로 좀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이제 그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어떤 그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충분히 어떤 그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어떤 정치권이 과연 어떤 이런 요구들을 국민들의 어떤 그 좀 자발적인 참여와 어떤 그 의사개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냐, 그에 비해 자신감은 커진 거에 비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커지는, 이 갭이 자꾸 커지는, 이런 갭이 커지면서 결국 뭔가 좀 일방적으로 뭔가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리더십에 대한 좀 거부감과 반발감이 좀 심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희 교수님, 방금 말씀도 들으셨지만 참 소통 어딜 가나 이 소통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에게 있어서의 소통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 같은데 과연 국민들의 이런 바람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저도 정 박사님 진단과 비슷합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그 시점이 사실 우리 사회에 인터넷이 급격하게 확산되던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SNS의 확산이라는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식이나 능력을 향상시키고 참여 욕구를 높이게 되면서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이나 대통령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임하기보다는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표현하겠다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실상 매체 환경도 거기에 맞춰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박형준 교수님께서는 이 소통에 대해서 무엇보다 좀 많이 생각하셨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 두 종류의 소통이 있는데요. 네. 보통 그 대통령의 소통이라 할 때 하나는 이제 국민과의 직접 소통하는 그 차원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정당이나 이익 집단들. 여러 가지 요구와 아까 갈등 조정 기능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때 필요한 대화와 이 소통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그 국민과의 소통은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미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렇죠. 개인 미디어 시대. 전부가 국민 한 분 한 분이 뭐 SNS를 통해서 자기 미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블로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홍보 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식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그 수직적인 그 방식이고,
또 그에 비해서 소통 환경은 굉장히 수평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유연한 방식으로 그렇죠. 바뀌었는데 아주. 정부의 소통 시스템은 아직 경직성이 높고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정당 이익 집단의 갈등에 있어서 소통 문제는 이거는 물론 갈등 조정 기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민주화된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세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는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에 어떤 한 곳을 만족시키기보다는 모두를 불만족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네. 불만족을 시켰을 때는 또 소통이 안 된다고 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정책 관리 이 전체 이제 네. 정책을 어떻게 하면은 좀 순조롭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봐야죠. 예. 자, 이래영 교수님,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소통을 잘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소통의 대상을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과 여당의 소통.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 그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또 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껄끄럽고 뭐 이 당정 협의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뭐 노무현 정부는 또 무슨 당적을 대통령이 당을 떠나는 그래서 네네. 저는 뭐 지금 국회와 청와대가 소통을 하고 동반자로 여기는 거가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고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대통령의 아젠다를 공유하고 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야당과의 소통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지금 현재 진영 논리에 기초한 정치, 대결의 정치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 아젠다를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어도 야당이 협조하지 못하면 뭐 이게 지금 정치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반대가 일상화된 게 한국 정치의 모습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처럼 더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자세. 지금 뭐 재정 절벽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예, 엄청 그렇죠. 고생하고 있죠? 예, 그런 네. 노력을 이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국민과의 소통은 우리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과거처럼 대통령이 어떤 일방적으로 그 국정 과제를 해놓고 위에서부터 홍보하려고 하는 수직적으로 홍보하면 안 그 된다.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네. 통하지 않는다. 네네네. 이제 그 국정의 과제조차도 그 국민 다수가 가장 절박하게 여기는 과제를 네네. 우선순위를 두고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의 성공 조건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뭐 길게 얘기해도 이 주제가 참 끝이 없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간단히 지금 18대 대선에 나선 유력 후보들, 빅2 후보들을 이 성공 조건 기준 평가에 맞춰보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이거 뭐 매우 민감한 질문이고 또 개인적으로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네 분의 교수님들께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 교수님. 글쎄 뭐 일단 개인적으로 두 후보의 뭐 인품이나 도덕성은 저는 뭐 훌륭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국정 그 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뭐 두 분 모두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갖추었고 자질이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는데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온 소통의 문제라든가 또 제가 말씀드린 갈등 조정 능력에 있어서는 네. 두 후보가 다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뭐 후하게 해서 한 8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100점에. 네. 잘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래영 교수님. 뭐 저도 이 두 후보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도덕성의 문제는 뭐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다 그래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 또 정당의 공천을 거쳐서 네. 그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자질이 있어도 네. 그 지금처럼 대선 전국에서 당선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 집권 후에 어떻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저는 네. 지금 상황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점 주시겠어요? 제가 점수로 못 드리기는 그런데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이 양쪽 캠프가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렵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외에 뭐 소통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 또 일반적으로 소통에 뭐 취약성이 점수 있다고 주시기가 지금 굉장히 꺼리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학점을 좀 까다롭게 주는 편이라. 네, 그 박하게라도 주시면 됩니다. 저도 A, B, C로 할까요? 저도 80점 드리겠습니다. 네, B학점 이상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저는 제가 평가자로서 좀 적합치 않아서 점수는 뭐 제가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정말 필요한 다음 대통령 5년 동안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 조건은 두 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조금 더 원활한 정치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대선 과정에서부터 너무 분노의 정치, 대결의 정치,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묵살하는 그런 어떤 방식의 캠페인은 후유증이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 차기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도 저는 포용의 정치를 정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합하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끝내 학점을 안 주시겠군요. 정원을 부소장님 뭐 학점 주는 분은 아니시지만 평가를 간략히 해주신다면 조사를 또 해오셨고요. 저는 워낙 높이들 주셨으니까 저는 좀 짜게 50점 주겠습니다. 50점이면 뭐 상당히 통과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 반, 우려 반. 두 분 다 50점? 예. 네, 갈 길이 멀군요. 자, 알겠습니다. 전문가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 잠시 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8대 대선 두 후보인 빅2,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두 후보의 자격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과연 누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각 후보의 입이라 불리는 대변인 두 분이 여기 와 있습니다. 모시고 이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8대 대통령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기가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첫째로는 나라 일을 잘 보시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그래도 서민들이 또 이렇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조차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취업 자체가 안 되니까요. 기존의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내거신 분들이 많은데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 외국 사람 모두 이렇게 함께 많이 지내다 보니까 한 가족이라서, 한 아내라서, 한 엄마라서 갖고 있는 문제가 저의 가족이랑 다 똑같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살이 나는 충북에서 미혼입니다. 약속도 많이 하는 거 아니라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는 분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저는 좀 발랄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가정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던 것들, 결혼 전에 하던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분위기로 이렇게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런 게 재밌습니다. 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네, 저희는 저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바라겠습니다.
네, 주말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8시 47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A와 동아시아연구원이 함께 주최하는 채널A 개국 1주년 특별토론 대통령 성공의 조건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 스튜디오에 말씀드린 대로 새 손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안형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박광원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뭐 스타 방송인들 출신이신데요. 여러분 많이 오늘 열심히 이 전문대과 네 분과 토론 활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들어오실 때는 인사하셨는데 뭐 지금 불꽃이 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좋은 질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 그리고 후보 측 대변인들 간의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네 분의 전문가들이 한 분씩 차례로 두 대변인에게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또 네 분의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이 모두 끝난 후에는 두 대변인들 간의 맞토론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2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시계가 있어가지고요. 30초 안에 또각또각 울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내영 교수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예, 안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당내 의원들과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마쿠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저쪽 보고 받아왔고요. 말씀하십시오. 또 네. 소통에도 비교적 서툴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지금 대결의 정치가 고착화 된 상황을 염두에 두면 박 대표님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야당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야당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야당으로부터 국정 운영의 협조를 받을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 박근혜 후보 하면은 항상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이 처음에 없어요. 일단 소통. 그래서 다른 약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뭐 본인은 굉장히 이게서 억울해 하십니다.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항상 소통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본인은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억울해 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인데 그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일단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 정치인과 대통령에 또 됐을 때의 소통은 또 다른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지죠, 완전히. 그런데 이제 그 야당뿐만 전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일단 박근혜 후보는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를 두 가지 다 경험해 본 아주 드문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 여당 정치인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 소통이 굉장히 다른 정치인보다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서러움, 야당 대표의 역할을 잘 알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결국은 정치 집단과의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게 이익 집단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한정된 국가 자원을 배분을 하는 건데 그 배분을 정치에서 가장 불만의 최소화, 이익 집단의 총체적인 불만의 양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익 집단을 개개를 작게 주더라도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는 우리 박근혜 후보는 일단은 신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수 분들이 믿습니다. 박근혜 후보 말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통 능력,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을 저는 믿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인 출신답게 말씀을 딱 시간 내에 하시는군요. 자, 이내영 교수님 또 우리 박광원 대변인께 질문하시죠. 예, 박 대변인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면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 됩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여소야대 상황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제약입니다. 특별히 문재인 지금 후보는 정책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대북 정책 등에서
새누리당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누리당의 이 장악한 국회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견제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국회 협조를 받을지 그리고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지 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를 존중할 겁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두 번째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존중할 겁니다. 첫 번째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일부 대통령들은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이 새 정치인 것처럼 시도한 게 있었고 또 그것이 사실은 우리 정치를 매우 답답하고 경색되게 만든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지금 그것이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혔죠. 이 여의도 정치를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정당과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어떤 국정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말하는 것인데요. 국회가 어떤 특권과 기득권은 내려놓되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권을 강화하는 그 국회의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문 후보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의도 정치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야당을 존중하는 것은 국정의 파트너로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제 우리 정치는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국회가 대결과 갈등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장에 가면 제발 싸우지 말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정말 멘트 하시듯이 정확히 끝내시는군요. 자, 윤성희 교수께서 이번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안 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은 2030 세대에 있어서는 뭐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 박근혜 후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간의 보수 정당 후보들이 2030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 현상이라든지 그러한 정치적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2008년 촛불 시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될 문제가 아닐 수 있었는데 이 정부에서 뭐 불순 집단들의 불법적인 시위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인터넷 참여를 정치 참여를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사태를 심각하게 만든 그러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쪽에서 보는 2030들의 이 SNS 정치, 온라인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2030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 뭐 마음은 많으시겠지만도 구체적인 어떤 이 제도적인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2008년도에 그 촛불 시위 때 제가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가봤는데 저는 거기에서 맨 앞에 연단 인근에서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주최자들, 어떤 면에서는 시위 전문가들이 모인 걸 봤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참 축제 분위기를 봤습니다. 그 축제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이게 공간의 욕구다. 많은 정말 유모차 끌고 나오신 분들 또 뭐 연인들이 주제와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공간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젊은 층들, 또 이제 과거 정치에 무관심했던 분들이 끌어냈던 게 공간의 욕구, 또 자기 확인의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많은 젊은 층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랄까요? 기구, 수단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저희 보수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을 못했던 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뭐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공화당이 지고 나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공화당이 늙은 백인의 정당을 전락했다라는 비판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면으로 영국의 보수당은 생존하고 꾸준히 정권을 교체해 나가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보수당이 버티는 생존의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 쇄신을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중간으로 계속 들어갔고
이른바 선거로 말하는 중원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뭐 승리를 하든지 간에 결국 중간 들어가서 중간층의 마음을 찾는, 즉 2030 세대 마음을 찾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 아직 대학생위원회가 없습니다. 대학생위원회 같은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을 열리는 정당, 네. 공간을 확보하는 정당으로 바꿔가면은 그런 그 공간을 또 20, 30대 마음을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엔 윤성희 교수께서 박광훈 대변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박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뭐 박근혜 후보도 큰 차이는 없지만도 지금 문재인 후보의 선거 전략을 보면은 이게 진영 정치에 근거한 프레임 짜기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정치 대 뭐 과거 정치, 특히 또 민주 세력 대 반민주 세력, 뭐 또 귀족 대 서민 이런 쪽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민주 세력 대 반민주 세력의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어떤 특정 정책이나 아니면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비판은 할 수 있지만도, 박근혜 후보 자체가 그리고 새누리당 자체가 더 나아가서 보수 집단 자체가 비민주 세력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대방이 어떤 대화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럼 집권하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는 그 보수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이 진영 논리에 따른 이 프레임 짜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선부터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자는 게 문재인 후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뜻대로 되지 않았고, 초반에 이제 이른바 박정희 노무현 구도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두 분 다 뭐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인데, 물론 그분들의 가치가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지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금부터라도, 이번 이제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부터라도 가능한 대로 어떤 정책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운동의 방향을 크게 이제 바꾸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과연 그것이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선거운동이 또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문재인 후보에게서 어떤 그런 저는 성향이 분명히 있고, 그런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분은 어떤 남을 배척하거나 남을 제외하거나 이런 성품은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대단히 솔직하고 남의 눈높이에서 어깨 높이에서 소통하려고 하고, 그것이 굉장히 강점으로 알려져 있죠. 소통 능력이 강하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거 캠프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시민까지 참여하고 각 민주당 내 각 계파가 고루 참여하고, 그리고 대통합 국민연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잘 될 그런 노력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한울 부소장께서 질문하시는데, 뭐 1번, 2번 순서로만 하니까 이번에는 2번, 1번 순서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시죠. 저는 또 뭐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답변 순서를 그러면 민주당부터 하는 걸로 하죠. 네. 지금 이제 만약 임기 중에 꼭 하나의 어떤 아젠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임기 중에 각 후보께서 꼭 관찰하고 싶어 하시는 그 개혁 아젠다는 무엇인지 하나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런 개혁 아젠다를 이제 추진하는 어떤 그 과정이 사실은 이제 여소야든 여대야소건 간에 사실 지금의 환경에서는 독주하거나 일방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어떤 그런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어떤 원칙으로서 임기 초반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부터 좀 밀고 나갔던 이런 어떤 간극이 좀 컸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단 하나의 중요한 아젠다를 추진한다고 할 때 어떤 임기 초반부터 좀 정적적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처음에는 안정화 해가면서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생겼을 때 그런 어떤 개혁 아젠다를 추진하는 어떤 전략을
하실 생각인지 두 분께 공통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우선 경제 민주화 또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자리 혁명을 최우선 저희들이 과제로 정하고 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는 그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 겁니다. 일자리 각 상황판. 부문별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되고 어느 부문에서 많이 창출되고 어느 부문에서 늦어지는지 그것을 직접 챙기면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죠. 일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복지의 출발이라고 보고 경제 민주화의 출발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중산층과 어떤 서민의 구매력이 엄청나게 위축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고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이고 또 대중음식점을 죽이는 것이고 미장원과 이발소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는 것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나쁜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일자리의 저희들의 정책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초반에 바로 취임 때부터 추진할 겁니다. 네. 질문을 다시 한번 다 이해하셨겠지만 임기 초반에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개혁 아젠다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이셨잖아요. 자,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개혁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또 개혁이란 말이 남발되고 있고요. 어느 정권이나 등장하면 개혁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혁이 좀 국민들이 피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굳이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경제 민주화, 우리 민주당하고 개념 비슷하지요. 그런데 경제 민주화도 어떤 경제 민주화냐? 민주화의 궁극적 목적은 상생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민주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생을 위해서는 또 가장 기본적인 게 국민 대통합입니다. 상생의 민주화와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앞에 하나 뒤에 하나는 별 의미가 없고요. 개혁은 5년 내에 꾸준히 해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 개혁을 힘 있을 때 초창기에 밀어붙이자 하다가 오히려 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개혁을 하다 보면 그 집단 내에는 자기 지지자도 있고 상대편 지지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적을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저희가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간에 초창기에 절반의 국민의 대표밖에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절반의 국민의 저항이 굉장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창기에 국민 대화합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정말 진측도 껴안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00% 국민의 대통령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힘을 모은 다음에 하나하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년 내내 계속 개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혁의 소지를 누구를 죽이는 개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상생의 개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말씀을 또 잘라주셨는데요. 자, 이번엔 박형준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 대변인께 하시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에 이미 답을 조금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국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동태적인 균형 감각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하거나 대통령 아젠다를 하거나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정책을 썼을 때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또는 다른 측면을 제대로 입체적으로 못 봐서 한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자리 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주 옳은 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의 그 정책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증세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는 그게 있고, 또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적 경험으로 보면 증세를 많이 했을 때 기업 활동이 어느 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 어디에서 일자리를 그럼 많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거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해소를 20%까지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거에 대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일자리는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에서 오는 것인데요. 대기업이 사실 수출 대기업이 분기에 몇 조 원씩의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거의 우리 사회 자원의 대부분을 다 독점적으로 쓰면서 실제로는 일자리를 별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윤을 중소기업, 납품업체 또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과연 미덕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것을 중소기업과 납품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충분하진 않더라도 나눠줌으로써 구매력을 늘리고 네. 그것이 생산을 늘리고 그것이 다시 고용을 늘리는 그 선순환의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을 20% 줄인다는 건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하고, 사실 지금 서울시는 상당 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고, 그것이 저는 대기업이 어떤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시적으로 비용은 늘지만 결국은 그 대기업도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진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안영환 새누리당 대변인께 질문하시죠. 마찬가지로 좀 제가 보기엔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겠는데, 박근혜 후보 공약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가계부채 해결하겠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반값 등록금 해야죠. 또 노인들 복지 다 챙겨 지금 하겠다는 거 다 하면 이것도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텐데, 또 세금은 안 늘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아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데, 사실 정부 예산 구조가 대단히 경직적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복지제도 몇 개만 추가해도 5년 내지 10년 안에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세금 안 늘리고 이런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궁금한 얘기인데요, 정말. 네,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이 했고요. 또 현실적으로 사실 국민들의 그 복지에 대한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빚을 내지 않고 복지 재정을 확충한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네. 두 번째는 지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물론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일단 기본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재원 조달을 OECD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 이것을 저희들은 6대4에 맞춰서 OECD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는 게 저희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공약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5년 동안에 135조 정도. 135조? 네, 135조. 134.6조인데요. 1년에 한 27조 정도 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 27조. 연 27조. 이 공약을 성공하려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4개로 예산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산을 절감하고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그리고 세제를 개편하고, 이 복지 행정이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재 복지 행정 같은 경우는 300여 군데 복지 지출이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걸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하겠는데, 현재 저희들 계산을 보니까 예산 절감하고 세출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한 71조 정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제 개편을 통해서 약 48조, 그리고 복지행정 개혁을 해서 10.5조, 또 기타 재정 수입 5조 해서 135조를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능할지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나라 더 세금을 걷지 않고 빚을 더 내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 후보 간의 다자 TV 토론이 있습니다. 물론 후보님들은 안 오셨지만 두 후보의 대변인 입들께서 오셨으니까 맞토론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서로 궁금하신 것을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은 각각 3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에서 2번으로 물으시는 게 좋겠네요. 네. 이 문재인 후보를 보면은, 제가 프랭카드를 보면은 새시대 첫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새시대란 말이 잘 어감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새시대였고 김대중 대통령 새시대였죠.
그런데 그 새 시대란 말을 저감이 어떤 새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지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이 새 시대라는 게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요직을 했던 분들이 5년 만에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새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며칠 전에 안철수 전 후보와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께서 만났습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나놓고도 손학규 상임고문께서 문재인 후보 측에 만났던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금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장악을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권을 했을 경우에 민주당 내에도 장악을 못할 상태에서 또 안철수 후보와 손학규 후보가 만약에 손을 잡는다면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소수의 소수파 정당이 될 텐데 그러면 대통령직을 과연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이 많고요. 상당히 공격에 가까운데 말씀하시죠. 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 시대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내가 돼서 가슴 아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새 시대는 국민이 주인 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정치를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에게 철저하게 봉사하는, 국민이 세금을 내서 먹여 살리고 퇴직금까지 주는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또는 국민의 봉사하는 자세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정치, 새로운 정치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은 사회가, 나라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개인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를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비서실장은 오히려 저는 강점이라고 봅니다. 5년 동안 정말 잘한 부분도 있을 거고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실패한 부분, 좌절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모두 다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잘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여러 저서에서 보면은 이미 정부 각 부문의 기능 조정이라든지 정책의 어떤 추진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당히 구상을 밝혀놓은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와 손학규 대표 만남과 관련해서인데 이건 사실 그 내용은 모릅니다. 두 분 누가 도청하지 않았으면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또 이거를 우리 문 후보한테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은 그런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국민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권 교체와 새 정치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점에 또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친노 패권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후보를 빼고는 지금 사실 당의 선대위원회에 친노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고 그들이 어떤 무리를 지어가지고 권력을 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지탄받고 욕을 먹었지만 실제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박광원 대변인께서 이제는 안영환 대변인께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토론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성심성의껏 국민들 앞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기회다. 국민들에게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리다, 후보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3자 토론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관되게 박근혜 후보와 양자 토론을 갖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양자 토론을 갖기 전에 안철수 후보가 있을 때 토론을 갖자고 했을 때는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서 누가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토론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보가 정해지고 나니까 이제 너무 늦게 결정돼가지고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저는 그렇습니다. 유세장에 이 추운 겨울에 유세장에 하루 안 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토론 시간이 2시간 정도니까 물론 토론 마치고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가장 적은 돈으로 누가 대통령의 적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판단 자료를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보여드리자. 정말로 진짜 국민 면접을 받아보자 하는 걸 지금 다시 제안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정말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양자 맞토론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3자 다자 토론 말고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앞서 이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야당 대변인과 다른 대변인과 토론하고 왔는데 그분이 내내 ETV 토론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계속 뭐 이게 타겟인가 보죠? 그런가 봅니다. 제가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단일화 과정이 너무 길었죠. 많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화에서 단일화라는 왜곡된 정치 행위를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길게 잡다 보니까 사실 두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계속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래는 없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전에 지금 내일 모레면 화요일이면은 지금 제1차 TV 토론이 열리는 것이죠. 이제 와서 계속 지금 양자 토론을 하자는 것은 전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단일화 과정이 길어가지고 하지 못했던 데 대해서 회피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고요. 또 지금 4일, 10일, 16일 세 차례의 토론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주최. 중앙선관위 주최가 있죠. 지금 주장대로는 그 중간에 양자 토론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 자리에서 보면은 2대 1의 구조입니다.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아마 두 후보는 뭐 야권 후보니까 또 저희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하겠지요. 또 그거 하나 하고요. 지금 아마 민주당 후보와 저희 후보의 장점이 유세에서 있습니다. 저희 뭐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후보는 지역을 가면은 스타 못지 않습니다.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은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를 만나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손을 잡고 싶어합니다. 네. 그분들의 욕구를 저희들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선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 대전에서 모였는데 거의 저희 후보에 모인 청중 수가 거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3배 민주당 후보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저희 수준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선거 수단을 보는 거예요.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추운데 사람들을 끄집어내느냐. 그러나 지역에 가면 박근혜 후보를 보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욕구도 저희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일, 10일, 16일 세 차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방청객께도 질문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토론이 열띠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요. 두 대변인들께서 마무리로 지금 이 TV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초씩 하시죠. 먼저 박광훈 대변인께서. 저부터 할까요? 네네. 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권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정권을 바꾸느냐 하는 선거입니다. 실패한 정권을 연장하시는데 동의하시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동의하시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잘할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을 잘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이나 위기 관리 능력, 또 소통 능력, 또 서민이라는 점이 더욱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뽑아놓으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영환 대변인. 네,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치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공학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짝짓기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잠시 해외를 간다든지 또 뭐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할 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논밭을 옆집에 맡기고 간다면은 문재인 후보에게 맡기고 가겠는가? 박근혜 후보에게 맡기고 가겠는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최소한 내 재산을 지켜놓고 내 재산을 조금 키워줄 수 있는 사람 누구겠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된 후보, 대한민국을 더 키울 수 있는 후보, 그 다음에 가장 국정 능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정치가 아닌 경제를 생각하는, 민생을 생각하는 후보를 뽑아 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은 이 시간에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인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선택의 시간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역대 정권의 실패와 성공을 살펴보며 그 속에서 대통령의 성공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번엔 성공한 대통령을 보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동아시아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채널A 개국 1주년 특별 생방송 대통령 성공의 조건 토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들과 대변인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늦은 밤까지 같이 해주신 방청객,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채널A 개국 1주년 특별 생방송 대통령 성공의 조건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